안녕하세요. 변호사 상훈형입니다. 오늘 사건도 정말로 끔찍한 사건인데요. 특히 충격적인 이유는 시각장애인이 살인범죄를 했다는 것과 또 그 사연이 굉장히 기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게 죽은 아이의 할머니가 이 살인자를 위해서 탄원서까지 써줘요. 아니 영화에서나 보던 게 실제로 가능해? 하실 텐데 실제 실화입니다. 여러 가지로 정말로 논란이 많이 됐던 사건인데요. 사건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A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20대 초반이죠. 그런데 양말 공장에서 해고당합니다. 해고가 된 이유는 실수를 자주 해서라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아니 시각장애인이 취업해서 일 자체를 할 수가 있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전맹이 아니고 약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안 보이는 것은 아니고 흐릿하게 형체는 보이는 수준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쨌든 눈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실수를 자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해고당합니다. A는 막막했고 먹을 음식을 사 먹을 돈도 없었어요. 그러자 결심을 합니다. 어차피 죽을 거 죽기 전에 세상에 복수하겠다. 이렇게 말이죠. 그는 뭘로 복수를 할까 고민하다가 차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A는 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해고당했던 양말 공장 사장의 차를 훔치기로 합니다. 아니 차를 어떻게 훔쳤냐?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남자는 양말 공장에서 해고되기 전에 사장의 차 키를 몰래 복사해 두었습니다. 자, 이제 이 남자는 누구에게 복수를 할지 생각해요. 그렇게 막 길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상점 유리창 안을 보니까 TV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TV를 봤죠. 그런데 마침 거기서 여의도 광장, 현재는 여의도 공원입니다. 이곳에서 시민들이 즐겁게 자전거나 롤러스케이트 타는 걸 본 거죠. 거긴 청춘 남녀도 있었고요. 솜사탕이나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행복해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청춘 남녀와 가족들의 모습을 보니까 진짜 행복한 놈들을 다 죽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해요. 결국 여의도 광장에서 범행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마음을 먹고 양말 공장 사장 집으로 가서 차를 훔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A가 운전면허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운전하는 법을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 주차 브레이크도 풀지 않아서 차가 움직이지 않는 일도 발생하죠. 그래도 어찌어찌 하니까 운전을 할 수 있어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차 안에서 자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대목이죠. 사실 운전면허가 없었기 때문에 A가 운전을 하다가 나무를 들이받거나 전봇대를 들이받거나 뭐 이런 식으로 실수를 해서 경찰이 잡혀갔다면 앞으로 얘기할 끔찍한 범죄가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운이 나쁘게도 이 범죄자는 3일 동안 사고도 내지 않고 운전을 잘하고 돌아다녀요. 참 안타까운 대목이고요. 자, 드디어 사건이 벌어지고야 맙니다. 그는 여의도 광장에 훔친 차를 몰고 시속 70km가 넘는 속도로 전력 질주를 합니다. 그 즉시 국민학교 5학년이었던 지현일 군과 유치원생 윤신재 군이 차로 치여서 즉사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죽었으면 멈출만도 한데 A는 질주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와 여성, 노인을 포함한 21명을 차로 쳐요. 더 끔찍한 건 쓰러진 사람 위로 차를 운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퀴로 깔아버린 거죠. 이러면 얼마나 큰 부상을 입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달리다가 결국 철제 자전거 보관함을 들이받고 차는 멈추게 됩니다. 이때 시민들의 대응이 굉장히 용감했는데요. 사실 이런 사건이라면 굉장히 무서워서 다 혼비백산 도망칠 법한데 분노한 시민들이 막대나 돌을 들고 A의 차량을 둘러쌉니다. 그러니까 A는 큰일 났다 싶었겠죠. 그래서 차 문을 잠그고 못 열게 저항을 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유리창을 깨트리고 그 남자를 끌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의 끔찍한 일이 발생하는데요. 사람들이 A를 끌어낸 것까진 좋았어요. 그런데 A가 사람들을 뿌리치고 갑자기 칼을 꺼냅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여중생의 목을 잡고 협박을 해요. 인질극을 벌인 거죠. 시민들 당황했겠죠. 그래도 용감한 시민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A는 끔찍하게도 여중생의 배에다가 칼을 휘두릅니다. 얼마나 잔혹한 만행입니까? 그러나 신이 도왔는지 정말 다행히도 여중생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칼이 여중생의 벨트 버클에 걸려서 운이 좋게도 다치지 않았던 거예요. 자, 이제 틈이 생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는 3일간 굶었어요. 밥을 살 돈이 없었기 때문에 3일간 굶었고 또 눈도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결국 빈틈을 보입니다. 그러자 용감한 시민 한 명이 나와서 A의 팔을 잡고 제압을 합니다. A가 제압되자 시민들은 A에게 몽둥이 찜질을 시작했고요. 이 살인자는 이마가 찢어져서 피가 철철 나는 상태로 영등포 경찰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끔찍한 살인자, 이 인물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실 이 사람은 이름이 익숙하진 않으실 겁니다. 이름을 아시는 분들은 법을 공부하신 분이거나 원래 이런 사건에 관심이 정말 많은 분일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남자의 이름은 김용재입니다. 1970년생이고요. 충청도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출생부터가 정말 불행해요. 아버지가 청각장애인이었고요. 어머니가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김용재도 약시 시각장애였죠. 설상가상으로 어머니는 김용재가 국민학교를 다니던 시절 가난을 견디지 못해서 동생을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게다가 아버지는 김용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눈앞에서 농약을 마시고 자살해요. 어머니는 집을 나가고 아버지는 눈앞에서 자살했다. 어린 나이에 정말 큰 트라우마였겠죠. 게다가 김용재는 체구도 작았어요. 남자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체구가 작으면 어릴 때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게다가 성격 역시 내성적이었습니다. 시각장애와 작은 체구, 내성적 성격. 그래서 그는 집단 따돌림을 당했고 국민학교만 겨우 졸업을 합니다. 요즘 말로는 초졸인 거죠. 이러니까 사회에 대한 울분이 굉장히 컸겠죠. 얼마나 사는 게 힘들고 지옥 같았겠습니까? 그래서 사회에 대한 분노 때문에 항상 칼을 지니고 다녔다고 해요. 그러다가 경찰이 불신 검문을 했는데요. 칼이 나오니까 강도 예비죄로 3개월 실형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3개월간 깜빵 생활을 한 거죠. 그런데 김용재는 깜빵 생활 후 깨달음을 얻어요. 깜빵에 한번 가서 생활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마음을 잡고 살자 이런 결심을 해요. 아주 바람직한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떠돌며 중국집 배달원도 했고
했고요. 새우잡이배에서 선원도 했고, 나이트클럽 웨이터도 해봤고, 양말 공장 노동자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가 있다 보니 계속 실수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였죠. 처음에는 일손이 부족해서 그를 환영하던 회사들도 그를 싫어하게 됩니다. 결국 해고당했고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결국 마지막 양말 공장에서까지 해고를 당했고 사장의 차를 훔쳐서 그런 끔찍한 범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그의 불우한 환경에 대해서 들으셨는데요. 이 이야기만 놓고 보면 불쌍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공정의 여지가 없는 악질적인 살인마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대목이요. 김용재는 사건을 저지른 다음에 언론 인터뷰에서 죽은 자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없다. 심지어 죽은 아이들에 대해서도 그건 재수가 없어서 죽은 거라 어쩔 수 없다. 어른이고 애고 다 떠나서 그냥 무조건 밀어붙인다. 이런 망언을 했습니다. 또한 술을 마셨냐 하는 질문에는 안 마시고 맨정신으로 그랬다. 인간들이 다 개로 보였다. 더 못 죽인 것이 한이다. 라는 얘기까지 해요. 심지어 도망가는 사람은 끝까지 쫓아갔다. 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주장도 하였는데요. 부자인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과연 아무 처벌 안 받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것은 맞지만 동정의 여지가 없는 살인마인 것도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를 냉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이한 점은요, 범죄의 흉악성에 비해서 아무래도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처를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김수환 추기경이 직접 가명을 탄원하기도 했고요. 교도소에서 한 수녀님과 나눈 편지를 바탕으로 책이 출판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옥중에서 카톨릭 신자가 되었거든요. 또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이 하나 있는데요. 이 사건으로 결국 2명의 아이가 죽었잖아요.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입니다. 그런데 그 사망한 유치원생의 할머니는 당연히 자기 손자가 죽었으니까 너무나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살인자 김용재의 불우한 사정을 듣고 오히려 범인을 이해한다면서 선처 탄원서를 써주기도 했고요. 솜으로 된 죄수복과 양말, 영치금을 넣어주기도 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천사 같으신 분인데요. 당연히 보통 사람은 하기 어려운 행동이겠죠. 그렇다고 불행이 끝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피해자의 할아버지는 이 사건으로 화병이 나서 사망하셨고요. 자식을 잃은 어머니는 상심하다가 또 암으로 사망하셨다는 무척이나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김용재는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요? 또 그가 주장할 만한 유리한 부분은 없었을까요? 일단 그에게 무슨 죄가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일단 무슨 죄가 있을까요? 당연히 살인죄가 있겠죠. 의도적으로 차량을 이용해 2명이나 사람을 죽였으니까요. 형법제 250조 제1항에 따라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아야 합니다. 또 뭐가 있죠? 사장의 차를 훔쳐서 범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차량을 절도한 것에 대한 절도죄가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여중생을 인질로 잡았기 때문에 인질강요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24조의 2,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성립합니다. 다만 김용재에게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왜냐면 인질강요죄는 1995년에 신설된 규정인데요. 김용재는 그 이전에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기준으로는 특수중체포죄가 성립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좀 흥미로울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잔혹한 범행인 거에 비해서 가정 환경이 안 좋았기 때문에 탄원서가 많이 왔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탄원서도 형량이 줄어드는 데 도움이 될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자 본인의 합의나 처벌 불원 의사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의 표현으로는 범행 가담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주변인들의 탄원서에 범행 동기나 범행 경위에 있어서 불쌍하다고 느껴지는 사정이 있고 평소 행실이 좋은 점에 대해 탄원한다면 실제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특히 사회적 영향력이 크거나 공무원같이 잘 안 써줄 만한 사람들이 써주는 것도 영향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양형에 고려되는 것은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인데요. 그중 탄원서는 성행에 들어갑니다. 성행은 성품과 행실을 말해요. 그렇다고 탄원서가 많다고 해서 판사님이 꼭 형을 줄여주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판사님의 재량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합의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까 살해당한 유치원생의 할머님이 너무나 마음이 따뜻한 분이어서 살인자 김용재를 이해해 주시고 탄원서도 써주셨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다면은 과연 이 상황에서 합의를 한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살인범죄의 경우 유족과 합의했는지 여부를 고려해서 합의하면 감형이 되는 것이 실무입니다. 이때 금전배상금이 얼마가 되는지도 고려하는데요. 당연히 금전배상을 많이 할수록 유리합니다. 또 아까 유치원생이 살해당했기 때문에 미성년자 피해자잖아요. 이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즉 부모님이 합의를 진행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의 명의가 들어간다는 것 외에 합의서 내용이나 효력은 성인과 동일한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탄원서 같은 경우 합의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참작될 수는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형을 정하는 것은 판사님의 재량이다. 또 합의 여부는 살인범죄의 경우 유족과 합의했는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금전배상금의 정도도 중요하고 미성년자 피해자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합의를 진행한다. 뭐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지금까지 김용재 사건이었고요.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런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상문 변호사였습니다.